유럽 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 프랑스. 300년 전, 이 나라는 루이 14세의 강대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시기를 통제해왔고 나폴레옹의 군사력을 통해서 전 유럽 대륙을 지배했다. 19세기 그들이 지배해온 해외 식민지는 영국 다음으로 많았다. 바로 이곳에서 근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몽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사회 목표를 실현해왔다. 300년 동안 세계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 무대에서 우리는 늘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프랑스,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찬 나라. 그들은 어떤 힘으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발전 속에서 자신들만의 모습을 그려왔던 것일까?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는 1790년에 설립됐다. 이곳에는 프랑스 7세기 이후 프랑스의 귀중한 문물과 공공문서들이 보관돼 있다. 이것은 200여 년 전의 일기책이다. 이 일기책의 주인은 바로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 국왕의 일기는 매우 간략했다. 사냥하러 갔을 때 적어놓은 사냥물의 수량 외에는 겨우 몇 글자씩만 적혀 있을 뿐이다. 14일 화요일 별일 없음. 이것은 루이 16세가 적은 1789년 7월 14일에 대한 묘사다. 이날은 국왕에게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늘 해왔던 게임인 노루사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루이 16세에게 평범하기 그지없던 이날은 프랑스의 역사를 바꿔놓은 중대한 날이었다. 1789년 7월 14일 무장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우 감옥을 공격했다. 감옥엔 겨우 7명이 수감되어 있었지만 시민들은 이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투쟁했으며 그 결과 98명이 희생됐다. 당시 바스티우 감옥은 왕권 독재의 상징이었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독재 통치를 뒤엎겠다는 의미였다. 다음 날 아침 루이 16세가 신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놀랍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 반란? 신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잠들어 있던 루이 16세가 깨어났을 때 혁명은 이미 급속도로 진행돼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프랑스의 최고 권력은 국왕으로부터 국민의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회는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지 20여일 만에 모든 봉건 특권의 폐지를 선포한다. 이는 120여 년 전 국왕 루이 14세가 세워놓은 절대왕정의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프랑스에서 절대왕정을 뒤엎는 혁명이 일어난 것일까? 지난 한 세기 동안 루이 14세와 그가 창조한 제도는 프랑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인가? 1661년 중국 청나라 강희 황제가 제위에 오르기 1년 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이미 왕위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었다. 훗날 사람들은 동서양의 이 두 왕으로부터 많은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들 둘은 모두 유년시기 왕위에 올랐고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지략을 지니고 있었으며 모두 반세기 동안 권력을 독재적으로 장악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것이다. 파리 서남부 교외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전. 이곳은 300여 년 전 프랑스의 전성기를 그려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궁전이 바로 루이 14세가 절대 왕권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루이 14세는 집권 후 바로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사의 결정권을 자신의 손안에 넣었다. 정부에는 본인이 직접 책봉한 6명의 대신이 있었으며 이들은
매주 회의를 열고 국가 대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국왕 한 사람뿐이었다. Quand Louis XIV dit l'État c'est moi, il veut dire en fait trois choses. D'abord qu'il représente l'État, ensuite qu'il domine l'État, et enfin qu'il incarne l'esprit de l'État. Alors par rapport aux autres pays voisins, c'est un grand avantage, parce que la France a non seulement un monarque absolu, une monarchie absolue, mais elle a une machine étatique puissante. Cette machine étatique va permettre d'impulse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notamment dans les campagnes, de construire des fortifications et de faire la guerre beaucoup plus efficacement. 그러나 처음으로 유럽을 통치해왔던 군주가 세상을 떠나고 겨우 74년이 지난 후 한때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던 절대 왕정이 대혁명에 의해서 뒤집히고 만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유럽의 통치를 위해서 루이 14세는 집권 54년 동안 무려 31년이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장기간의 전쟁은 프랑스의 국고를 비웠고 국가 재정의 출처인 세금 수납이 모순의 초점이 됐다. À l'époque, la société française est divisée en trois catégories. La noblesse, le clergé et le tiers-état. Entre ces trois catégories, les contradictions sont inévitables, parce que les deux premières catégories disposent d'avantages. Elles ne payent pas l'impôt et elles reçoivent des impôts ou des avantages, des privilèges. Et la dernière catégorie, la bourgeoisie et le peuple, a seulement le droit de travailler et de payer des impôts. 특권을 누리는 제1, 제2 신분과 제3 신분 간의 모순은 분명했다. 루이 14세 시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금이 끊임없이 올랐고 이는 신분 간의 모순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점차 군주제의 단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프랑스 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루이 14세의 통치 아래 프랑스는 나라의 불합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기구 및 제도도 없었다. 루이 14세 말기에 왕권의 쇠퇴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을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도 함께 쇠퇴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군주 독재도 군주 본인과 함께 더불어 지쳐 있었던 것이다. Certains meurent d'une grippe parce qu'ils étaient déjà très malades, très affaiblis, et qu'ils avaient déjà de très nombreuses maladies auparavant. Or, la France était un pays traversé de très nombreuses contradictions. 1774년 루이 16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바로 이때 동방의 건용 황제 시기에 청나라 대제국은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선왕이 물려준 어려움 속에 대국의 황홀함은 빛을 잃었다. 루이 16세는 성격이 온화하고 내성적이며 우유부단하고 자물쇠를 뜯어 맞추는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국가 발전의 자물쇠는 열지 못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14년이 되던 해 프랑스의 사회 불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거져 나오고 만다. 농업재해가 이어지고 1789년은 18세기 중 빵값이 제일 비싼 한 해로 기록된다. 시민들은 겨우 굶주림을 달랠 수 있었고 농민들은 늘어나는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C'est-à-dire qu'il paie des loyers à ceux qui possèdent la terre, donc à la noblesse, mais aussi à la bourgeoisie. La bourgeoisie possède aussi des terres. Il y a un ensemble de ce qu'on appelait les droits féodaux, qui sont les héritiers de 1000 ans d'histoire. Et puis il y a l'impôt royal qui est essentiellement la taille, la capitation, qui pèse sur les paysans. Et puis l'impôt indirect, qui est très impopulaire, comme la gabelle.
200여 년 전의 한 편의 만화가 당시 프랑스 사회를 그리고 있다. 막중한 세금이 평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쟁은 계속된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특권 신분의 납세 정책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많은 불만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국왕은 전 국민의 적으로 몰리고 만다.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5년간 중단됐던 삼부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개 신분 대표들의 요구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에 분노한 대표들은 국민의회를 설립했고 헌법 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루이 16세는 강제로 국민의회를 해체시키고 동시에 대규모 군대를 파리로 이동시킨다. 국왕과 국민 간의 마지막 협상 기회는 이렇게 사라졌다. 혁명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됐다. 국민들은 국왕을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국가 발전 방향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현재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에는 200여 년 전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선언문이 보관돼 있다. 이 문서는 역사학자들에게 새로운 제도의 탄생 증명서로 불리고 있다. Qui recèle tous les documents les plus importants de l'histoire de France. Et je vais vous présenter l'un de ces documents, qui est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qui dit donc: le peuple français, convaincu que l'oubli et le mépris des droits naturels de l'homme sont les seules causes des malheurs du monde, a résolu d'exposer dans une déclaration solennelle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국민의회에서 정식 채택된다. 17조로 된 선언문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재산권은 신성한 것으로 절대 침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선언은 구시대의 왕권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했으며 인권과 법제도를 새로운 사회 질서의 기반으로 확립했다. 1789년 8월 파리에서 시작된 자유, 평등, 박애의 목소리는 유럽 전 대륙에 울려 퍼졌다. Il est certain que ces trois idées, l'idée d'égalité, l'idée de liberté et l'idée de fraternité, sont un des pivots sur lequel est établie ou a été établie la puissance de la France. La France a rayonné dans le monde avec ces trois idées. Parlons des droits de l'homme. Les droits de l'homme sont inscrits au patrimoine de la nation française. Les droits de l'homme sont inscrits au patrimoine de la Charte des Nations Unies. Les droits de l'homme sont inscrits au patrimoine, disons, universel. Et il s'agit avant tout de les préserver envers et contre tout. 군주 독재로부터 인권 보호로 발전할 수 있는 대혁명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프랑스 대혁명의 새로운 신념은 또한 어디서 온 것일까? 역사의 신비로움은 당시 국왕의 독재 권력이 강했던 프랑스에서 민주화 평등 사상이 싹트고 있었던 사실이다. 파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무대. 세계의 문화, 예술의 도시는 바로 절대적인 왕권을 장악했던 루이 14세 시대에 탄생했다. 예술에 대한 그의 사랑, 관심, 투자는 이 도시의 영혼으로 남겨졌다. 당시 프랑스 무용학원, 음악학원, 희극원, 건축학원 및 과학원은 모두 루이 14세가 직접 설립한 것이다. 그는 7살 때부터 매일 발레 연습을 했고 태양신 아폴로 배역을 맡아 태양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 시기 프랑스는 건축, 미술, 연극, 무용 등 모든 분야에서 고전주의 예술이 최고봉에 있었으며 막대한 문화 영향력을 과시했다. 유럽의 궁전과 귀족들은 불어를 쓴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모든 외교 협약을 불어로 작성했다.
la société française de Louis XIV, c'est le peuple, le moment où la France domine l'Europe et où la France est le modèle de pensée de toutes les cours européennes. Donc il n'y a pas d'opposition entre un régime qu'on peut qualifier d'autoritaire et un développement des sciences et des arts, puisque je crois que les deux peuvent aller très bien ensemble. 루이 14세 시대부터 프랑스의 살롱 문화는 발전해왔다. 귀부인들이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자신의 넓고 우아한 객실을 강단으로 내주었고 이들은 사람들의 영감과 열정을 자극했다. 파리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피숍은 시민들이 각자 소견을 드러내는 장소가 됐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은 살롱과 커피숍에서 펼쳐지는 강연, 변론과 함께 전파된다. Vous savez, il y avait, chaque café avait son... c'était une période de violence et d'intensité des idées où tout le monde, je veux dire, tout le monde voulait changer le monde en fait. 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200여 년 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넘쳤던 심장이다. 이 심장의 주인 볼테르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심장은 여기 있으나 곳곳에 나의 정신이 있다. 종교의 반문명주의를 끊임없이 비판해온 볼테르는 계몽운동의 지도자와 선두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일부 저명 인사들이 카이사르, 알렉산더, 징기스칸, 크로멜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중 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대답했다. 정답이었다. 우리가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사람을 노예화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영향으로 우리의 두뇌를 지배하는 사람, 우주를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Donc c'est un processus considérable, c'est un processus cosmopolite, c'est un processus qui est fondé sur de la laïcité de la pensée. Les Lumières ont évidemment une énorme influence sur ce qui se produit à la fin du XVIIIe siècle dans toute l'Europe, puisque ce sont cet esprit des Lumières qui est à la base, en quelque sorte, de la diffusion des connaissances, de la diffusion tout simplement, par exemple, de la réflexion sur le droit naturel. Donc une nouvelle façon de voir les relations entre la nation et le pouvoir, mais aussi une réflexion sur la vie religieuse. 볼테르와 모든 계몽운동 사상가들은 마치 첩첩산중의 암흑을 뚫고 빛을 찾아가듯 중세 유럽의 신학 자물쇠를 부수고 과학과 이성의 문을 열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기가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폭발의 내재적인 동기가 됐다.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에 관해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인류 문명을 개척했으며 인류로 하여금 문명은 자유임을 깨닫게 했다. 만약 볼테르가 낡은 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다면 그와 같은 해의 세상을 떠난 루소는 상상 속의 새로운 제도를 그렸다. L'idée centrale de Rousseau, c'est l'idée du contrat social. C'est-à-dire que les masses ont droit de se révolter et ont le devoir de fonder entre elles un nouveau contrat social qui ne dépendra plus de la richesse ou de l'autorité du roi, mais qui dépendra des volontés collectives
des masses populaires. Mais Rousseau, effectivement, a posé les bases, on peut dire même le droit à la révolution, en expliquant que la volonté révolutionnaire des gens est plus importante que l'autorité traditionnelle du roi ou de la religion. 관 밖으로 나온 루소의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쥐어져 있었다. 그 횃불이 파리와 전 세계를 재빨리 타오르게 했다. 1789년 볼테르와 루소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 만에 프랑스 대혁명이 폭발한다. 계몽운동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나라의 사상이 끝내 행동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럼 이런 계몽 사상의 영향 아래 탄생된 이상주의 사회제도는 어떻게 해야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1792년 9월 22일 프랑스 제1공화국이 탄생됐다. 군주도 군주제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4개월 후 루이 16세는 얼마 전 혁명광장으로 명칭을 바꾼 이곳에서 참수됐다. 혁명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열정은 고조에 올랐다. 그들은 공화력으로 전통 달력을 교체했고 거리 곳곳에서 격앙된 연설가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서로를 국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군중들의 열정은 얼마 가지 못했다. 혁명의 불씨가 올물까 두려워했던 유럽의 군주 국가들이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C'est comment dire, le cours des événements, le hasard des événements qui a provoqué cette radicalisation. Et puis ensuite, évidemment, vous avez la guerre avec l'Europe qui va radicaliser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aire aller vers un tournant qui n'était pas celui qui était prévu au départ. 단두대 술집. 이것은 당시 프랑스 정부군에서 사용한 단두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술집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했다. 작두가 내려가는 순간 사람들은 그때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1793년 봄, 파리는 혁명과 공포의 분위기로 가득 찬 도시였다. 공화국의 반역자로 의심되는 자는 모두 단두대에 올라야 했다. 한때는 38분 동안 21개의 머리가 잘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의 사람들은 4년 전 선포한 인권선언의 정의, 즉 자유는 바로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했다. 혁명의 행동은 혁명의 이상을 등지고 달렸다. 프랑스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프랑스를 곤경에서 벗어나 영광을 되찾게 할 것인가? 국왕 루이 16세가 사형당한 지 12년 만에 프랑스인은 또 다른 황제를 맞이한다.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에서 성대한 대관식이 열렸다.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 제1제국 황제로 등극한 것이다. 이 황제는 국민들이 직접 선발한 것이다. 프랑스 성인 남성 357만 명이 찬성표를 냈으며 반대표는 불과 2,569표밖에 되지 않았다. Et si les Français acceptent le consulat, c'est parce que Bonaparte représente cela. Il représente effectivement cette possibilité du contrôle social et d'un État fort. Et ensuite, Bonaparte représente l'espoir de, en quelque sorte là, de conquérir l'Europe. Donc ce qui n'est pas rien. Et donc les Français vont se rallier à l'Empire, au moins dans un premier temps,
parce que c'est la paix à l'intérieur du pays, la prospérité et la conquête de l'Europe. 10여 년간의 혁명, 공포와 혼란을 겪은 후 사람들은 사회의 안정을 간절히 원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해 주길 바랬다.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한 나폴레옹은 프랑스인들에게 질서와 권위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나폴레옹이 민법전을 선포하고 법에 충성하는 행동을 맹세한 사실이다. 그동안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온 프랑스인들에게 이상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Il reste attaché, et lors du sacre, il y a un serment qui est très important, qui finit la cérémonie. Il reste attaché aux principes de 1789, aux droits de l'homme, à la liberté, à l'égalité. L'une de ses premières idées, c'est de faire adopter ce code civil en mettant en avant les princip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comme la liberté, comme l'égalité civile. 1804년에 공식 통과된 프랑스 민법전의 초안 작성은 나폴레옹이 직접 명령한 것이다. 당시 전쟁을 지휘하던 나폴레옹은 이 법전 초안을 두고 진행된 102회의 토론 중 97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훗날 사람들은 계몽 사상과 대혁명 정신을 반영한 이 민법전을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불렀다. 200년이 지난 오늘 프랑스 현행 법률은 여전히 나폴레옹 법전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법전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정복한 곳곳에 직접 이 사상을 선전했기 때문이다. 1811년 반프랑스 동맹의 연이은 실패로 유럽은 프랑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국왕, 라인 연방의 보호자, 스위스 연방의 중재자 등의 직위를 겸임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나폴리, 네덜란드와 베스트팔렌 국왕이 됐다. 당시 폴란드를 이끈 사람은 바로 그의 부하였던 총사령관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도 그에게 패했고 광활한 러시아도 그들의 겸손한 친구가 됐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루이 14세 이후 또 한 차례 휘황찬란한 전성기로 이끌었다. 다른 점이라면 나폴레옹 시대는 제국 확장을 동반해 전 유럽에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Ces États ont été conquis par Napoléon et Napoléon y a, soit directement, soit indirectement, introduit de nouveaux principes. Les princip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rincipe d'égalité, rupture avec la féodalité. 나폴레옹은 자신의 조국 프랑스에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그가 37세 생일을 맞이하던 날, 나폴레옹은 직접 개선문의 첫 번째 초석을 세운다. 승리의 환희 속에 빠져있던 그는 자신이 다시 개선문을 통해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11년) 동안 제위를 지켜온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황야로부터 시작해 최종 워털루의 참패를 겪은 대서양의 한 외딴 섬에서 자신의 휘황찬란했던 인생을 마감한다. 나폴레옹이 참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프랑스가 전파한 대혁명의 자유와 평등 정신에 있었다. 대혁명의 정신 때문에 민족을 억압하는 행위는 합법성을 잃었고 정복된 나라의 국민들도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 정신을 배웠다. 지도자의 행위가 혁명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점차 반항하기 시작했다. En disant que les peuples n'aiment pas les missionnaires armés. Et je crois que la formule est... 나폴레옹은 군사력과 민족을 압박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선전했고 프랑스를 유럽을 통제하던 최고의 위치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했다.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하게 된다.
훗날 프랑스의 한 정치인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위대한 인물의 일생은 군인, 통치자와 정치활동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의 나라가 한 사람의 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허망한 영광과 혼란을 가져다 줬다. 파리의 거리는 봉기, 혁명, 정변의 살아있는 증거였고 프랑스의 땅은 한 정치 철학의 대실험장이었다. 1789년 이후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프랑스는 4차례의 대규모 혁명과 2개 제국, 2개 왕조, 2개 공화국을 거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혁명의 사상 원칙은 시종일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 이제 프랑스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한다. 반복되는 혁명과 복귀 과정에서 형성된 공화파와 군주파는 반세기가 넘는 대립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대립 구도에 막을 내린다. 지루한 협상 끝에 1875년 프랑스 제3공화국이 탄생했다. 이때 프랑스는 산업화를 막 완성한 후였다. 1870年到1913年这40多年时间，法国的工业生产几乎翻了一番应该说这个时候它是在发展的但是它的有一个问题呢是什么？它同别的国的这个大国比起来，那么它的发展滞后，比较缓慢那么再举这个同时期的这个发展的这个，就是德国和美国发展的这个例子，在同时期，德国的工业生产增长了4.6倍，而美国增长了8.1倍。 80여 년간의 혼란은 프랑스로 하여금 대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이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을 때 2차례의 세계 대전이 또다시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통째로 점령했을 때 프랑스는 지난날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히고 만다. 과연 프랑스는 또다시 대국의 무대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과연 어떤 힘으로 국가의 부흥을 이뤄낼 것인가? 매년 8월 28일 파리 노트르담에서는 집회를 열고 파리가 나치 통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있다. 프랑스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무렵 역사는 혼자 런던에서 저항운동을 지휘하던 샤를르 드골 장군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저항운동을 자유의 프랑스라고 불렀다. 그는 프랑스의 저항운동의 불길은 꺼져서는 안 되고 꺼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44년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은 끝내 한 차례의 진정한 개선을 맞이한다. 샤를르 드골의 지도하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프랑스 민족은 해방을 위해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 프랑스의 부흥을 위해서도 튼튼한 기반을 닦게 된다. Et de Gaulle, tout seul ou presque tout seul, a réussi à incarner la légitimité française. Il est allé dans les grand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où il était assis avec Roosevelt, Churchill et ainsi de suite. Il a obtenu que la France signe le traité, l'armistice avec l'Allemagne à Berlin, où il y avait
général français qui a signé. Et ensuite, il a voulu rétablir la place de la France dans le concert des grandes puissances. C'est ainsi que nous sommes, comme la Chine d'ailleurs, membre permanent du Conseil de sécurité aux Nations Unies et qui nous a remis aux différents niveaux qui étaient le nôtre. Donc sa contribution a été considérable.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샤를르 드골은 프랑스의 위상을 회복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위대함이 없으면 프랑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는 루이 14세와 나폴레옹 같은 군사 정복으로 프랑스의 안정된 대국의 위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샤를르 드골은 진보는 국가 독립을 수호하는 유일한 조건이며 경제가 낙후한 프랑스는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샤를르 드골의 시대의 프랑스 경제는 전면적으로 부흥하게 된다. 戴高乐这个信念就是要把法国变成一个强大的这个大国要发展经济使得法国在世界上占有它应有的地位，所以因此他强调独立所以这样一个思想对他后来发展经济是非常有重要作用的。就是他发展经济他搞他这个工业体系有他一套自己独立的工业体系例如说航空工业他也搞独立的体系，他的核工业他也搞独立的体系，机械制造他有独立的体系所以他整个他的体系是比较完整的这个体系所以因此戴高乐上台之后由于当时的政局把它稳下来了，然后正好是遇到是在欧洲这个30年的黄金发展期，在这个时候法国经济都是5%、6%甚至到7%的这么个速度在发展所以在这种情况下，戴高乐的这种要求独立的思想要求这个谋求大国地位的思想就越来越明显。 경제력 외에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샤를르 드골이 전쟁 이후 프랑스를 대국으로 이끈 독특한 방법이었다. 1959년 프랑스는 식민지 알제리의 민족 자결권을 허락한다. 이것은 식민주의의 종결이었다. 1963년 프랑스와 연방 독일은 프랑스 독일 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과 화합의 관계를 맺는다. 1964년 프랑스는 신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첫 번째로 중국을 인정한 서양 대국이 된다. 1966년 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탈퇴를 선언하고 1년 이내 프랑스 영토에 주둔한 미군과 미군 기지를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실시한 프랑스는 세계 정세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Paul était respectueux des différents régimes, mais un régime doit être adapté au pays et au peuple. On n'a pas le même régime. Les Anglais n'ont pas la même démocratie que les Français. Les Français n'ont pas la même démocratie que les Italiens, etc. 프랑스 제5공화국은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과시한다. 그것은 국가 발전의 독립과 자주, 나라 간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은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원칙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사상의 지도 아래 샤를르 드골은 자신의 꿈을 실현했으며 오늘날까지 프랑스는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프랑스야말로 대혁명이 제시한 이상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나간 세월 동안 노력을 거쳐 그들은 점차 계몽사상의 원칙을 깨닫고 대국으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했다. 판테온은 프랑스 사상과 정신의 성지로 불린다. 1791년 대혁명이 폭발하고 2년 뒤부터 이곳은 프랑스 위인을 모시는 곳으로 돼 있다.
200년 동안 판테온에 안장된 72명 중에는 사상가, 작가, 예술가, 과학자가 있었으며 그중 11명이 정치가였다. 판테온 안장 여부는 반드시 국민의회를 통과해야만 했고 최종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결정된다. (2002년) 위대한 뒤마의 판테온 안장을 두고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뒤마는 통속적인 작가에 불과하지만 판테온에 모신 사람들은 프랑스 정신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뒤마의 판테온 안장은 우리나라의 큰 행사라고 말했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의회에서 통과되고 뒤마는 판테온의 72번째 안장자가 된다. Ces frères qui ont marqué et fait de leur plume l'histoire de la République en défendant avec autant d'acharnement que de génie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fraternité. La République aussi à ses mousquetaires. 이것이 바로 프랑스다. 사상과 문화에 대한 존중이 사람들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나라. 사상을 존중할 줄 아는 민족이야말로 위대한 사상을 탄생시킬 수 있다. 위대한 사상을 간직한 나라야말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이다. 아마도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들의 소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이를 향해 다가가야 한다. 이런 인류의 숙명 속에서 프랑스는 그들만의 탁월한 기질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던 것이다.